역사를 짓밟으려 하는 자. 누구냐 너? 진짜 역사, 가짜 역사. 진짜 역사, 가짜 역사 두 번째 편. 첫 번째 인트로 나가고 반응이 뜨겁습니다. 어떻게 그 역사전쟁 책도 좀 더 팔리나요? 방송 나오고 난 다음에? 네, 의원님의 도움 속에서 예. 다시 상향가를 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 뭐 아무튼 좋아지고 있는 거 확실한 것 같아요. 네. 끝까지 물어주마도 잘 팔리고 있습니다. 이제 붙어가기 전략이야.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심쿵한 역사 선생님 심영환 선생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심영환입니다. 예, 그리고 역사계의 역사에서 새로 발굴한 영재 역사 영재 최강욱 변호사. 최강욱입니다. 예. 자, 지난번 인트로를 통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 진행을 하겠다 말씀을 드렸고 첫 번째 주제가 뭐죠? 동아시아 국제 질서가 무너지다. 중국사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사실은 이제 뭐 전통적으로 기원전 5세기경부터 무려 한 2,500년 정도는 동아시아 질서를 주도했잖아요. 예. 그게 이제 무너지는. 그게 무너진다는 건 사실은 우리 조선이란 나라가 그동안 누려왔던 영내 안정권이 붕괴가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이 얘기를 피하고 우리 역사를 얘기할 수는 없겠죠. 영내 안정권이 붕괴된다. 멋진 표현이네. 과거에 중국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가 중국이 망가지면서 그러니까 외세의 침략을 받으면서 무너지는 모습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지탱했던 예. 지지대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동아시아라는 구조 속에서 우리만큼 중국에게 적극적으로 문화를 배웠고 받아들였던 국가가 유일무이하잖아요. 예. 일본은 적극적이지 않았고 베트남은 사실 지배받았던 기간이 더 기니까 그에 비해서 어디든가 자주성을 유지하되 계속적인 영향을 주고받은 또 많이 받은 이런 입장이었으니 이 구조가 근본부터 무너지니까 가장 큰 혼란 속에 사실은 우리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 학교 다니면서 저런 걸 난 못 배웠지? 저 이 대목에서 최근에 알게 된 새로운 얘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 일본 사람들이 지들은 왕이 아니고 천황이다. 우리는 황제급이다라고 주장하잖아요.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계속 이 황제는 왜 황제라고 하고 왕은 왜 왕이라고 할까 이게 되게 궁금했었어요. 학교 다닐 때 역사 선생님들한테 물어봤거든. 근데 아무도 안 가르쳐줘. 때리려고만 하고 쓸데없는 거 물어본다 그러고. 그럼 눈빛이 그렇게 쳐다보면서 물어보면 알려줘. 아니 그러니까 유일하게 하나 안 게 진시황이 자기를 처음 황제라고 했다. 그거 하나 배우잖아요. 그러고는 혼자서 이제 나 혼자 주워 들었던 게 황제가 있고 분봉을 해가지고 왕을 두고 그 밑에 또 무슨 이렇게 또 이게 차례차례 제후들이 내려가고 뭐 이런 것만 들었단 말이야. 근데 서양은 그러면 왜 황제가 있고 왕이 있냐? 그랬더니 신성 로마 제국은 제대로 어떤 통치도 못하는 것 같은데 거기는 황제고 영국은 엄청나게 많은 속국들 식민지들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는 또 끝까지 왕이고 이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다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던 얘기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서양은 그거 아닙니까? 이제 기독교적인 그거하고 결합을 하면서 원래 이제 로마에서 처음 시저가 시저 이후에 아우구스투스가 황제를 칭하고 그 이제 시저를 계승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교황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황제를 칭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영국은 성공회가 분리돼 나갔잖아요.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그 왕이 이혼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교황청에서 황제라고 쳐주지를 않는 거야. 아무리 힘이 세져도. 그러니까 이제 계속 황제라는 말을 못 쓰는 거고요. 근데 이제 또 그 러시아는 또 황제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또 왜 황제냐? 그거는 이제 동로마 제국을 이어받았다. 러시아가. 그래서 이제 짜르가 시저라는 말로 이렇게 연결되고. 이제 그 정도 혼자서 이제 연구를 해서 알았다가 동양은 그러면 제가 이제 그거가 궁금했었어요. 우리 옛날에 왜 그 고종 황제 돌아가시고 무슨 영친왕 의친왕 이런 사람들 나오거든요. 그리고 박정희가 뭐 영친왕의 귀국을 못하게 했다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왜 영친왕이라고 불렀을까? 영왕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황태자라고 하든지 이래도 되는데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중국에서 보면은 황제가 있던 시절에 무슨 각 제후국의 왕들이 나올 때 그 뭐 공자 때 보면 뭐 양해왕이 어떻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왕하고 우리 조선 땅에 칭했던 왕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 네? 이제 이런 거를
그냥 똑같은 왕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왕이 세 종류가 있다. 그러니까 국왕이 있고 군왕이 있고 임금군자를 쓰는 군왕이 있고 친왕이 있는데 국왕은 별도의 종묘 사직을 가지고 자기네 계통을 쭉 이어나가는 예. 그러니까 중국이 볼 때는 변방에 있는 자기와 외교 관계를 맺어도 되는 일종의 조공국가. 조공국인 독립국을 인정해서 거기를 국왕이라고 부르고 예. 자기네 내부 안에 있는 황제 밑에 있는 사람들은 군왕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황제의 동생이나 이런 피가 섞인 애들은 친왕이라고 부르고 그랬다더만요. 근데 일본은 중국이 볼 때 아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기 지식을 잘하는 아니 맞는지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예, 제가 최근에 주워 들었는데 아니, 왜 우리가 내가 말을 끊었냐면 정치 모임 가잖아요. 강연 다 끝나면 질문한다고 해서 자기 정치 지식을 아니 얘기 잘하시는데 이거. 아니 이거 지금 진짜 이거 재밌네. 예? 핵심은 그거야. 근데 일본은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예. 우리는 원래 황제급이고 천황이라고 안 부르면 기분 나쁘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황제라는 건 동양이건 서양이건 국제적인 질서에서 인정을 받아야지 황제인 것이지 지가 혼자 황제라 그런다고 황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본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면 중국에서 볼 때 저기는 완전 황당한 데야. 전혀 우리 문화권과 그러니까 중국이 안 쳐주는 데야. 그러니까 니들이 쩌리니까 니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을 안 쓴 거죠. 그러니까 뒤져버리도 말든.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왜 그 중국 변방에 뭐가 이렇게 생기면은 왕으로 봉해달라고 중국에다 이렇게 보내잖아요. 일본도 그걸 하고 싶어 했잖아. 근데 안 받아줬잖아요, 중국이. 그건 맞죠? 그러니까 실제로 한 적이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일본이 직접 우리를 조공을 해달라, 예. 책봉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했던 적이 거의 없었고. 전체적으로 지금 최 변호사가 우리 그 역사 영재가 얘기한 얘기가 다 맞아요? 다 맞는 얘기인데. 다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는 사실 명제스러워. 솔직히 말해서 이런 데는 제가 잘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죠. 깊이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표정이 아까부터 좀 어두워졌어. 왜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어려운 질문을 갑자기. 기존의 동아시아 국제질서라는 게 결국은 그 조공 책봉 관계하고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쵸. 그게 무너진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책에도 나오지만, 그러니까 첫째는 이제 아편 전쟁을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제국이 무너질 수 있다, 패배할 수 있다는 걸 입증이 된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청나라와 일본이 이제 조규를 맺어요. 그러니까 조약을 맺으니까 그 전까지 이제 조공책봉 관계인데 대등한 조약 관계가 되는 거니까 이제 무너지게 되고, 그 이후에는 요 다음 부분에 나오긴 하지만 청일 전쟁을 통해서 확실하게 패배를 하게 되면서 이 구조 자체가 이제 입증이 돼 버리는 그 3단계를 거치게 되는 그러니까 거죠. 조선의 유학자들한테 청나라가 어디하고 외국하고 조약을 맺었다는 게 엄청난 충격이었대요. 그 사람들이 알고 있던 기존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기 그러니까 때문에. 모든 거에 중앙에 정점에 있었던 중국. 그렇죠. 대등한 관계로 갔다. 그거가. 그리고 중국 청나라 황제가 맨 처음에 영국에선가 누가 와가지고 맥카트니 사절단. 이거를 하자고 그러니까 외교 관계를 하자고 그러니까 그랬다는 거 아니야. 아는 거 나왔다. 나는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중국에는 너네는 뭘 바칠 건지만 얘기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 맞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중국의 황제예요? 예. 청나라 황제가 걸륭제라는. 그러니까 거의 그 심정이나 감정은 저하고 비슷하네.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데 네가 나한테 무슨 공천을 주고 무슨 사면을 시켜줘. 이런 심정 같은 거지. 그러니까 영국에서 와가지고 막 설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고 이렇게 교류해서 우리가 전 세계를 지금 제패하고 있고 우리도 좋은 거 있으니까 나눌 수 있고 막 이렇게 꼬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황제가 야 나는 부족한 게 없어.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뭘 바칠 건데 이렇게. 그 이제 뭐 짧게 보면 명나라 때부터 이제 워낙 중국의 제품이 좋으니까 뭐 비단이나 도자기나 좋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전 세계의 상인들이 와서 은을 지급하고 물건을 사가는 문화가 이제 명청대 때 계속되고 특히 이제 그 걸륭제가 이제 강희 옹정 걸륭이라고 한 135년을 그냥 청나라가 주구장창 잘 나가요. 그 절정기 때 맥카트니가 왔으니 지금 우리가 아는 영국과 너무 다른 거죠. 걸륭제 입장에서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그래 나온 거고. 근데 얼마나 이게 큰 거냐면 너무 옛날 얘기일 수는 있지만 빗살무늬토기 아시죠? 예. 정현님 잘 모르시는. 빗살 갈비는 알아. 신석기 시대 한번 외워야 되는 거예요. 있어요. 빗살무늬토기. 근데 왜냐 그 빗살무늬토기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토기거든요. 그리고 만주 한반도를 대표하는 토기인데 그게 놀랍게도 중국에는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가 기원전 만년경 정부터 시작됐다 하는데 안 나오고 그게 어디 나오냐면 시베리아 그리고 저기 러시아, 스웨덴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구석기를 빼더라도 한 10,000년 전부터 기원전 1,500년 전까지는 우리가 그러니까 만주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 주로 북방 루트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심지어는 신석기 문화가 그쪽으로 넘어간 거 아니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잖아요. 네, 그건 좀 논란이 있는데 어쨌건 확실히 다른 거는 분명한데 그러다 이제 기원전 한 6세기경부터 혹은 좀 땡기면 1,500년경부터는 중국과 교류가 시작이 되고 쭉 왔으니까 길게는 한 3,500년, 짧게는 한 2,500년 정도를 우리는 어찌됐건 좋건 싫건 중화라는 질서와 조우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그 문화권 속에서. 근데 그게 무너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무너졌을 때 얼마나 중세까지 로마인들이나 라틴족이 당황했겠어요. 그런 충격?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게 우리 현대 정치에서요. 그 김영삼에서 김대중 정권으로 바뀌었잖아요. 그게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았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사회 지식인층에서 그러니까 진보든 보수든 무척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전 세계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런 독재 군사 독재 정권이 장악하고 있던 나라가 평화적 정권 교체를 유혈 혁명을 통하지 않고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서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야. 한 나라에서도 그런 걸 갖고 충격을 받는데 국제 질서가 우리가 3,000년 동안 의지했던 국제 질서가 무너졌다. 이건 엄청난 충격인 거지. 그러면 궁금한데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그 임기 마친 다음에는 사실은 거두가 사라진 거잖아요. 양김이라는. 더 충격적이지 않았나요? 노무현 대통령으로 넘어간 게 충격적이었죠. 그러니까. 불가능할 줄 알았거든. 그러니까 그때 그 여러 가지 뭐 요인이 있었지만 정몽준 누군가 정몽준 정몽준하고 단일하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 전에 역사적 환경을 보게 되면 효순이 미선이 사건이 있으면서 그때 국민들이 이상하게 묘하게 미국 그 장갑차에 희생당한 거에 대해서 안에 있던 한미 동맹 국가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렇게 비참하게 가는 거에 대해서 묘한 분노가 일었단 말이에요. 그 분노가 폭발했고 동시에 또 월드컵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폭발했고 긍정과 부정이 묶이는 와중에서 이게 뭔가 우리가 할 수 있겠구나. 노무현 대통령이 10%밖에 지지율이 안 됐었잖아요. 그렇죠. 뭔가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부글부글 용암의 안에서 끓고 있다가 이 정몽준하고 단일화라고 하면서 빵 터진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져서 정권 내줄 것이다. 근데 다시 정권을 잡아오는 2002년이 사실은 더 충격적이었죠. 똑같은. 충격파가 97년 충격파하고 2002년 충격파가 똑같았던 거예요. 아니 그때는 그거를 세계사적인 사건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외국에서. 제가 듣기에 정치 발전을 강요하는 미국인가 어디의 교수가 이제 늘 이 정치가 이렇게 발전해야 되고 뭐 시민들의 힘이 이렇게 표출돼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학생들이 질문을 한 거야. 사례가 어디가 있냐. 그런 사례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노무현을 당선시킨 대한민국을 예로 들었단 말이야. 그때만 해도.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까 의원님 생각하시기에는 노무현이라는 한 존재도 중요했지만 어떤 그런 민중의 사회적 흐름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역사는 이 민중의 거대한 흐름들, 국민의 흐름들, 그리고 그때 이제 상징적인 게 이런 게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천안문에 사람들 몰려나오면 반정부 시위할까 봐 두렵잖아요. 근데 연 인원이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월드컵 때 거리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아무 일도 없이 집에 돌아갔지? 그러니까 이거는 한민족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갖고 있었던 무언가 긍정적인 힘의 폭발력을 본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정치하고 연결이 된 거야. 효순이 미선이 때문에 분노한 게 정치하고 연결이 된 거고. 그리고 그것이 또 국민들이 이런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한 가닥으로 딱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 2002년을 지금도 생각하면 뭔가 거대한 용암 같은 흐름이 있는 것 같은 뜨거움이 올라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 이제 2007년에 뺏기니까 이제 더더욱 한데 어쨌든 97년 충격과 2002년 충격은 지금 동아시아 국제질서 무너지는 것. 난 이 용어도 잘 몰라. 책을 봐야 돼. 근데 그 이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러면서 첫 번째 주제로 삼았던 게 이제 민중이라는 주제였거든요. 태평천국 운동이나 왜냐하면 결국은 역사의 열기가 뭐 위기가 오는 건 뭐 그건 너무 세계사적인 거지만 그 위기 앞에서 무엇이 움직이는가라는 주제 속에서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는 태평천국 운동이겠고 좀 안타까운 의미에서는 의아한 운동이겠지만 그러니까
밀란의 의미. 그러니까 저번에 인트로 때 말씀하셨지만 뭐 삼국지 얘기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삼국지 하면서 좋아하는 건 유비, 관우, 장비 뭐 이런 사람들인데 영웅이지. 역사의 영웅.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 계급적으로 보면 이제 문벌 귀족, 뭐 호족 이런데 실제로는 삼국지 길을 열었던 사람들은 황건적들이잖아요. 맨 앞에 황건적부터 나오죠. 그러니까 장각의 난 이러면서 난이라고 불렀던 바로 그들, 그 역동성 이어지지 않나요? 역사는 밀란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렇죠. 근데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안타깝게도 동아시아는 그 밀란의 힘을 잘 수용해서 사회적 에너지로 분출을 못 시켰기 때문에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았나. 왜냐면 서양에서는 그걸 흡수하면서 시민혁명을 갖다라면 르네상스.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걸 계속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이제 군주가 각성해야 된다라든지 혹은 새로운 영웅이 나와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 그러니까 삼국지가 유행하는 것도 결국은 그런 범위를 여전히 좀 벗어나지 못하는 새로운 초인에 대한 기대. 그래서 조금 민중성 자체를 주목해 봐야 되진 않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대선 후보로서 획기적인 영웅을 기다리고 있잖아. 지금 계속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그 심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서 무엇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쪽으로 바뀌면 역사는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아시아 질서가 무너질 때도 그 중심에 밀란이 있었지만 밀란을 하나의 시민적 그 에너지로 승화시키지 못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서양과의 차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끝끝내. 그때 역사적 사건들을 좀 그 정리를 해봐야죠 그러면은.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첫 번째로 다룬 건 태평천국의 난이었고요. 태평천국의 난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홍수전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객가라고 그래요. 객가가 뭐냐면 중국이 인구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그 땅이 큰데도 인구가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 해야 되나 계속 이제 유이민들 여기 살다 저기 살다. 근데 그랬던 사람인데 그가 이제 우연한 기회에 광둥 지방에 내려갔다. 그러니까 중국 남부에 갔다가 선교사를 만났고 크리스트교를 좀 이렇게 접하게 되고 그 이후에 개인적으로 이제 굉장히 몸이 아파요. 그래서 한 2달 이상을 죽기 살기 하는데 그때 봤던 환상의 내용이 이제 자기가 성경에 봤던 내용과 일치를 하면서 내가 지저스의 브라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구나. 요새 말에 은혜 받지. 은혜 받은 거지. 은혜 받고 자기가 환생을 한 거지. 사실은 이제 사이비인데 하여튼 그 본인이 그런 확신을 하게 돼요. 근데 그때 웃긴 게 그 일대에서 다른 지역에서 아예 내가 상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인이다. 내가 예수다. 라는 한 명이 아니라 뭐 이렇게 만 명씩 뭐 이런 어떤 종교적인 이상한 그 열풍이 돌아요. 최근 그 성경을 처음 접해갖고 그 충격이 응팔의 충격처럼 쫙 퍼진 거 아닐까? 아무튼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도교라는 민중 종교가 그런 거랑 접하면서 희한하게 이제 변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속상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크리스트를 맞이하기 전에는 도교라고 하는 민중 종교가 그 사회적 이 흐름을 지배하고 있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좀 안타까운 건 조선왕조 500년을 겪으면서 밀란조차도 충군 애국의 뜻을 이끌자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자생성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결국은 왕조를 위한 그러니까 유교적으로 다 탈색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중국은 끝끝내 어떤 도교나 불교라는 그 민중 종교 힘이라는 것이 있다가 거기 이제 크리스트가 싹 섞여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작된 게 태평천국의 태평천국 운동이라고 보통 배우게 되죠. 이들이 주장한 건 뭐였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 운동이 크게 성공을 해요.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건 중국 남부지방 힘으로 밀고 와서 난징을 점령하면서 이제 힘을 갖게 되는데 이제 그들이 이제 주장했던 내용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가장 인상적인 건 천조전무 제도라고 그래서 전무 제도. 천조 전무 제도. 핵심 뭐냐면 과감한 토지 개혁이에요. 그러니까 의미는 있는 주장들을 한 거네. 네, 토지 재분배. 그리고 근데 그건 사실 원래 중국의 전통적인 민중들의 소망이고 두 번째는 이제 축첩 폐지, 전족 폐지, 남녀 평등. 이게 이제 크리스트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자 사령관도 있고 여자 장교도 있고 여성들 생활 따로 하기도 하고. 전족은 뭔지 아시죠? 이렇게 발 펴는 거 꽁꽁 묶어갖고 작게 만드는 거 피는 거 하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건 사실 지배층의 논리에서 나올 수 있는 주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첩이나 전족이라고 하는 게 여자를 남성의 소유물로 생각했던 거에서 이제 기독교 윤리가 들어가면서 똑같은 인간이다. 평등한. 이게 이제 처음 들어가니까 이제 민중들이 막 반응을 한 거죠. 이들이 그 요구하거나 주장한 것, 자기들이 이루려고 했던 꿈은 기독교 세상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이렇게 표방을 했죠. 처음에는 기독교 세상을 만들자. 기독교 세상을 만들자. 태평천국, 태평한 하늘나라.
저는 용어만 나오기만 외우기 싫었구나. 딴 데를 봤는데 태평천국. 천국이네. 네, 태평한 천국. 태평양 할 때 태평, 크게 평안한 천국을 만든다. 요즘 이거 갖고 사위들 또 날뛰잖아요. 그러니까 신세계운동 이것도 쭉 이어지죠. 예. 우리 옛날 민석대왕도 이런 비슷한 거고. 민석대왕이 뭐예요? 있어요. 1960년대 유명한 사이비 종교 있어요. 김민석, 안민석 대왕. 뭔가 있네. 그래서 이제 태평천국이 나니 뭔가 연결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뭘로 연결시킬까요? 예. 그러니까 이 난이 태동한 배경, 그 뒤에 영향, 뭐 이런 것들이 질서에 끼친, 예. 그러니까 이제 태평천국 운동이 실제로는 중남부의 한 16개 성 정도를 지배했고요. 그리고 한 15년 정도. 굉장히 넓게 오래 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갔어요. 이거를 청조가 진압을 못해요. 청조의 군세력을 진압을 못하고 결국은 한인 신사층.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식으로 정명석 이런 애들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네. 그게 아니고. 내용이 달라요. 이거는 그러니까 진짜 나라였잖아, 사실상. 네네. 송나라 정도 규모는 된 거 아니에요. 그 남부를 그만큼 차지했으면. 그러니까 남송의 한 3분의 2. 그러니까 중국 남부. 두 분은 대화가 좀 되셔요. 그러니까 중국의 한 절반. 크게 말하면 그렇게는 안 되고 한 중국의 한 40%. 네, 40% 정도. 그 정도. 그거를 장악해서 15년이 넘게 갔으니까 대단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네. 그리고 그렇게 밀란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구체적으로 실행은 못됐지만 지금 얘기한 이런 어떤 내용이 선포가 되고 그런 의지가 발휘가 됐던 건 아주 특이한 사례라 볼 수 있죠. 그 태평천국군이라는 군대도 만들었고. 그렇죠. 나라로서 존재하고 있어. 그렇다니까요. 자기가 나중에 황제를 칭하고 왕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초기에 만났던 풍운산이나 이수성 같은 아주 뛰어나고 헌신적인 뭐 양수청 같은 그러니까 초기에 회심한 성도들이 아주 뛰어난 정치적인 리더가 돼요. 또 물자도 갖다 바치고 뭐 이러면서 강력한 힘을.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종교 사이비 생각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의 지금하고 비교하면 좋은 의미의 IS. 그렇죠. 이슬람이 탄생하는 거하고 비슷하지. 한 사람의 선지자가 내가 선지자라고 외치고 그거를 뒷받침하는 영재들이 쫙 모여가지고 사람들의 신임을 얻고 그러면서 세력이 쫙 넓어지고 그다음에 그 나라의 버금가는 국가의 버금가는 조직을 갖추고. 그리고 아까 간과했지만 제가 뭐 객가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객가, 좌족 그렇게 그러니까 그 중국이란 나라의 소외계층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그들에게는 그 희망이었거든요. 민중혁명이었네. 그렇죠. 왜냐하면 객가가 이 사람들을 계속 이동해야 되니까 여성들이 뭐 전족을 못해요. 그래서 그걸 되게 기성 중국 사람 싫어해요. 밝은 여자들. 근데 그들이 큰 발로 뛰어다니고 같이 싸우고. 그리고 이제 막 어투도 지금도 좌족 자치구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차별. 그 사람들이 다 참여하고 이런 식의 활동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들 태평천국의 운동이 자, 기독교 나라를 건설하자. 그러면은 무언가 사탄을 쳐부시자라고 하든지 무언가를 타도해야 할 대상을 삼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청조죠. 그리고 거기서 되게 중요한 게 청조를 무너뜨릴 때 한족 민족주의가 대두가 돼요.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순원 같은 사람한테 영향을 주게 되는데 우리도 이제 한국인의 민족주의가 있듯이 그들도 순원에게 그러니까 민족주의라는 개념이 자생적으로 만들어지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게 이제 나중에 굉장히 큰 순원의 삼민주의가 여기서 연결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둘이 직접적 연결상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순원이 이런 어떤 계보의 사상에 영향을 안 받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개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순원이 중화민국을 설도 남경에서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족들이 소위 북경을 야만족의 수도로 간주하고 우리의 수도는 남경이다. 이런 개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 태평천국하고 무관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북경과 남경.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민족주의적 정서 같은 거 강하잖아요. 뭐 그런 것들도 연결시켜 생각해 볼 만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시기적으로 그 유럽에서 민족주의가 이제 그 프랑스가 그 유럽을 침략하면서 그러면서 프랑스로부터 침략받은 나라들이 그 나라들로부터 독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운동이 민족주의라고 하는 개념의 태동 아니에요. 그렇죠. 나폴레옹의 침략을 받고 오히려 시기적으로는 비슷한 시기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걔네는 이제 그렇게 해서 처음 나온 거고 우리는 그러니까 중국은 훨씬 오랜 시간부터 그런 게 있었으나 이제 청조가 이민족 왕조지만 300년을 지배하니까 그걸 깨고 이제 나오게 되는 거니까 똑같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 청나라가 또 성군들을 계속 배출하면서 이게 쫙 잘 나가는 바람에 눌려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지 이제. 그런 왕조가 없잖아요. 사실 어느 나라에 130년간 성군이 주르륵 나오는 경우는 아주 특이하니까. 그 로마의 오현제 시대 이후로 이게
두 분이 대화가 되시네요. 로마의 오현장은 뭔지 이런 걸 좀 얘기해 주면서 가야지. 5명의 현명한 황제. 예. 로마의 전성시대를 이끌었던 그런 시대 이후로 저때 진짜 강희제, 옹정제, 권륭제는 엄청난 문화 융성과 더불어서 예, 정말 선정을 펼치고 나라의 영토를 또 최대한 넓히고. 그 재밌는 게 옹정제는 예. 쉽게 말하면 이게 군기처라고 해서 국가정보원 같은 걸 운영해요. 근데 그걸로 이제 뭐 민간인사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걸로 이제 관리들하고 이제 공식 행정회의를 하면 그게 제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런 걸 다 감시하는. 감찰. 그렇죠. 그러니까 힘을 제대로 쓰는 거죠. 자기의 휘하의 수하들이 열심히 일하나 안 하나를 감시하는 거에 더 포커스를 뒀다. 그런데 성군들을 이렇게 그 130년 동안 잘 통치를 하고 정치를 했으면 이런 그 밀란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30년 동안 잘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한 150년간 계속 내리막길 걷다 이 사건이 딱 터진 거죠. 이제 그때 그러면서 이제 민중들의 삶이 팍팍해지니까 그리고 그리스도하고 접목이 되면서 그 민중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민중혁명은 성공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그게 참 좀 그래요. 그 민중혁명, 용어 센데 어찌됐건 이게 이제 밀란이라고 봐야 돼? 민중혁명이라고 봐야 돼요. 관점에 따라서 이제. 아니, 나라를 엎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태평천국 운동.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면 민중혁명이죠. 네. 근데 핫겟은 운동. 혁명하면 좀 이제 진짜 혁명이 돼야 되니까. 혁명은 우리가 이제 뭐 성형혁명 뭐 이런 거 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점령을 딱 하고 난징에 들어가니까 홍수전이가 종교적 신비주의에 빠져요. 네. 그리고 후궁을 10명 이상 둬요. 이미 딱 이제 장악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했던 뭐 예수의 현현 뭐 이렇게 된 애들이 권세 다툼을 하고 그러니까 홍수전이 버티다가 네가 뭐야 뭐 죽여버리고 이러면서 갈등이 심해지고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더 심각한 건 천조전무제도를 제대로 실시 못해요. 네. 토지개혁을 완성을 못했다. 그렇죠. 토지개혁을. 그러니까 자기들이 처음에 목표로 삼았던 것이 권력 노름에 빠져 있고 실질적으로 민중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것을 전혀 실현을 못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누구 이름이? 홍수전. 친홍 반홍 난이나 이때도? 아니 이제 그 밑에 똘마니들이 서로 싸움이 붙고 홍수전한테 덤비다가 또 죽고 반홍은 또 탈당해갖고 뭐 만들고 막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엄청 진짜 그렇게 고생할 적에 처음에 몇 년간 고생할 때 그렇게 친하고 의지했던 사이가 그 난징이 들어가서 난징이 제2의 도시니까 그걸 먹고 나서 너무 사이가 나빠지고 일단 각자가 이렇게 궁을 하나씩 갔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멀리 있으니까 자주 못 만나고 이러면서 여인네들 끼고 하니까 이제 뒷소리 들어오고 이러면서 오해가 쌓이고 그러니까 조직은 외부의 탄압으로부터 그러니까 외부의 외침으로부터 조직이 무너지는 경우는 없어요. 내분.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일정 정도 지위가 있다라고 할 때 지금요 요 바로 직전에 새정치민주연합. 새정치민주연합도요 역대 국회의원이 제일 많아요. 그렇죠. 창고가 그득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130명으로 올라간 적이 없어요. 처음으로 그 열린우리당 시절에 152명인가 돼요. 그땐 탄핵풍이었거든. 그렇죠. 우리나라의 그 정치 지형 자체가 4대 6이에요. 진보 4, 보수 6. 그냥 늘 그 소수 정당이거든. 소수 정당 중에서도 110명 올라갈 때가 무지하게 많이 올라간 거야. 110 몇 명까지. 지금 130명 아니에요. 최고로 의원이 많아지니까 지들끼리 떡금을 놓고 싸우는 거예요. 똑같은 거지 여기도. 일정 정도 지위가 올라오면 그다음서부터는 이걸 누가 더 많이 먹느냐라고 하는 싸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긴 지금 국회의원 자리 놓고 싸우는 거랑 똑같은 형국이지. 인간의 참 취약하고 가슴 아픈 본성이죠. 예. 이 과거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대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싸우던 사람들이 일단 어떤 자리를 얻고 안락한 삶에 빠지니까 타락하고 그 모습들을 현재에도 지금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옛날 운동권들이 지금 어떻게 그렇죠. 되는지. 저는 최근에 이제 이때 그 홍수전이라는 사람도 그 난징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들끼리 그 패가 나눠서 싸웠다 그러는데 최근에 본 글 중에 가장 눈물 나는 게 한 일주일 전쯤인가 2주일 전쯤인가 한겨레 만평에 5.18 광주 민주항 때 항쟁 때 시민군 둘이 앉아갖고 하나 총을 돌바닥 탁 깨진데 거리에 앉아서 한 명은 총을 들고 주먹밥을 들고서 둘이 앉아갖고 아따 형님 그 주먹밥에 같이 먹으니까 주먹밥도 맛있네요. 그러니까 형이 뭐라 그러냐면 함께 먹으니까 맛있는 거다. 이걸 지금 야권에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분열하고 너희들에게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이 역사적
이 자랑스러운 성과물을 준 것은 80년 광주항쟁이고 광주항쟁 때 우리 시민군 민중들은 하나가 돼서 이렇게 싸웠다. 예. 너는 도대체 뭘 갖고 이렇게 나뉘어 싸우냐. 그 만화를 보는데 눈물이 펑 쏟아지더라니까. 이 홍수전을 바라본 그때 당시에 민중들도 똑같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난징성이 함락이 될 때 10만여 명이 투항을 하지 않고 불타 죽어가는 뭐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난징은 점령이 당했지만 뭐 이수성이나 또 다른 반란 세력이 계속 버티면서 무너져 가는데 이제 누가 지도자가 중요할지도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한테 끝까지 그 희망을 걸었던 부둥켜 안고 태워 죽임을 당했던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게 태평천국이 진압되는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점령하는 상황이 점령하는 상황이 아니고 자기들이 희망을 갖고 그 난징성을 잡았다가 다시 무너질 때의 상황. 끝까지 항복을 하지 않고 10만 명이 타 죽는다 함께 거기서. 그러니까 얼마나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이 강했으면. 그러니까 그걸 점령했던 중국권이 책에도 나오지만 후회 없이 죽어갔습니다라고 장계를 올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난 여기서 죽더라도 나는 우리 함께 꿈을 꾸고 있었다. 함께 희망을 갖고 있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다가 내가 죽는다 이런 게 컸던 거죠. 왜냐하면 아까 이제 130년 잘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150년이 망가지는데 그냥 정치만 못하면 좋은데 아까도 말했듯이 인구 느는데 뭐라 경제 발전에 성장에 한계가 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으니까 계속 떠돌아다니고 뭐 이런 어떤 구조적인 모순을 계속 내던져지는 시간들이 계속 누적되다가 홍수전을 통해서 희망을 보고 그들이 맨날 얼마나 차별받았겠어요. 땅이 없으니 지주들 뭐 우리 집만 양반 차별받았는데 희망을 보고 왔는데 한 10년간 거기서 가난해도 기뻤는데 무너져 가니 그들이 어떻게 과거로 돌아갈 수 있겠어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야, 그 진압되는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진압될 때 후회 없이 죽어왔다. 네. 이제 그게 이제 그 뭐 진압군이 그 보고서를 보고서 사령관이 올린 글에 나온 말이에요. 80년 5월 광주 항쟁을 진압한 계엄군의 보고서. 그들은 거대한 하나의 가족이었다. 잘못 들어왔다 광주. 자기들 그런 보고서가 있잖아. 계엄군 보고서에 잘못 들어온 것 같다. 광주는 하나의 가족이었다. 그런 희망을 갖고 죽어간 거예요, 거기도. 역사가 반복되는 거죠. 그리고 청나라가 전성기를 거치면서 쇠락하는 과정도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성장이 멈추고 양극화만 심화되는 이런 상황이 됐던 거죠.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규직을 가지던 사람들이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고 또 실업자가 되고 노숙자가 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그 쌓여있던 불만들이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새로운 철학이 도화선이 돼가지고 새 시대에 대한 희망으로 확 불타올랐는데 그때 그 죽어간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참. 그러니까 그 양쯔강 하류에 명청대 때 어마어마한 수공업 단지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도시만 수십만 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숫자. 우리 조선으로선 가보지도 못한 숫자의 도시가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심지어 이런 연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중국에서 산업혁명이 안 일어났을까? 인구가 너무 많아서 기계를 만들 필요가 없었다. 근데 이게 저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학술서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노동력이 부족하지 않으니까 기계가 필요 없고. 굳이 만들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뭐 무슨 해외로 뻗어나가는 것도 아니고 계속 그냥 반복되는 구태의연한 정치, 구태의연한 사고, 구태의연한 문화. 근데 계속 누적이 되니까 사람들은 유민이 얼마나 비참해요. 자기 집이 없이 계속 여기 몇 달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아니 요즘 전월세 떠돌아다니는 국민들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요. 저게 이제 또 권력이 이제 그 총기를 잃고 타락하기 시작하면 중국은 꼭 환관들이 바로 한단 말입니다. 십상시들. 문고리 권력. 혼이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는 거죠. 맞아요. 자, 그래서 태평천국 운동. 자, 여기까지 오늘 끝내고 그러면 이제 다음에 다음 회에는 그 이후에 그 시기에 그 열광들. 아니요.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하면서 새로운 희망을 꿈꿨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 그 얘기를. 그리고 이제 청일전쟁 얘기해야 되고. 그다음 그 외부 세력들과의 관계를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난 전혀 얘기를 못할 줄 알았는데 내 역사를 몰라도 할 얘기 있는데. 그럼요.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니까. 그래요? 현재 살아있는 역사잖아. 난 현재고 두 분은 과거야. 그러니까 조금 뻑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역사 얘기하면 뭐 사람 놓고 얘가 좋네 나쁜 애인데 그거는 사실 역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두 해 들을 땐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만 돌리면 아마 아니 근데 저는 진짜로 진짜 역사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 독서도 그 철학 그다음 맹자
노노 이런 거밖에 안 해요. 그리고 수준 낮은 거. 아, 맹자가 수준이 낮아요? 그 이제 제 입장에서 뭐 별로 그렇게 수준 높은 건 아니니까. 지쳤어. 자, 오늘, 진짜 역사, 가짜 역사, 그 두 번째 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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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may say I'm a dreamer, but I'm not the only one. 역사를 짓밟으려 하는 자. 누구냐 너? Someday you'll join us. 진짜 역사, 가짜 역사.